오늘 내용은 양털깎기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플라자 합의 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것을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까? 이거 알아볼게요. 중국의 숭홍빙이라는 사람이 지은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뇌피셜로 저는 추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간략한 책의 내용은 미국의 유대계 자본이 달러죠. 달러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특정 국가, 전 세계 어떤 국가든 특정 국가든 뭐 어떤 국가든 간에 자산 시장의 버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느 트리거에 의해서 폭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 줍줍한다는 거죠. 다시 유대계 자본이 그 나라의 부동산이건 주식이든 기업이죠, 기업. 다시 싸게 줍줍한다는 그런 뇌피셜이에요. 이 이제 스토리의 기반이 일본이 했던 플라자 합의, 일본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됐던 그 플라자 합의,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면교사로 삼자. 우리 중국도 그렇게 유대계 자본에 의해서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뇌피셜로 추정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좀 알아볼 거예요. 플라자 합의가 뭐냐.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게요. 자, 70년대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석유 파동, 73년, 78년 석유 파동이 있었죠. 석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석유라는 게 뭐 단순히 차에 연료로만 사용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옷 이런 것들이 다 석유, 플라스틱이죠. 석유로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려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폴 볼커 연준 대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장인데 엄청 큰 장신 형님인데 이분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요. 물가는 잡아야지 않겠냐. 물가 엄청 오르니까. 어느 정도로 인상하냐. 금리를 20% 때려버립니다. 20%.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지금은 뭐 한 4%만 돼도 벌벌벌 떨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당시에 20%를 이제 금리 인상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필연적으로 20%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이 동산을 하겠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데 20%씩 이자 부담하면서 하니까 기업 도산해버리겠죠. 당연히 기업이 도산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까 기업이 도산하면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겠죠. 그 실업률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은 70년대 후반쯤 가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겠죠. 금리도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을 거고 20%씩 상승을 유지할 수 없을 거고 어쨌든 간에 70년대 후반쯤 되면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미국은 안정을 되찾게 돼요. 부양책, 양적 완화,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근데 후유증이 있겠죠. 후유증은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에 시달려요. 재정 적자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감세도 해야 되겠고, 감세를 해야지 경제가 좀 돌고 지출을 늘려줘야지 민간에다 돈을 많이 이제 뿌려야지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요. 정부가 돈이 없어. 많이 쓰니까. 그리고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돼요. 이 무역 적자가 뭐냐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달러에 200엔이에요. 1달러에 200엔 하던 걸 달러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그럼 1달러에 이제 100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일본은 이 100의 가치, 1달러의 100의 가치가 되는 것보다 1달러에 200을 유지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좋아요. 200엔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차값이 예를 들면 200엔이라고 치면은 차 한 대가 200엔이에요. 그러면 1달러짜리 차가 되는 거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면 200엔짜리 차를 수출하면 미국에서는 1달러에 판매가 되는 거죠. 근데 100으로 절상이 되면 엔화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200에서 100으로 높아진 거야. 달러당.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200엔짜리를 팔면 2달러에 팔아야 돼요. 여기서는 차가 2달러가 돼버려. 그러니까 미국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미국인 입장에서 2달러가 됐네 갑자기. 그러니까 안 사게 되겠죠. 일본은 의도적으로 엔화를 절하시키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높은데 엔화를 일부러 200엔으로 절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일본은 강화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미국은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원래 좀 잘난 국가인데
많이 사줘야, 지금까지 많이 사줘야 됐는데 우리도 좀 이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 더 이상은 못 사주겠다. 일본한테 더 이상 일방적으로 물건을 사줄 수는 없겠다.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준비가 있겠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G5 국가들 모아놓고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엔화 이제 절상시켜. 1달러에 200엔 나 마음에 안 든다. 1달러에 100엔으로 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졌겠죠. 200달러 차가 200엔짜리 차가 이제 1달러에 팔렸는데 이제 2달러에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출 무역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생각보다 일본의 흑자는 줄지 않았어요. 일본이 좀 대단한 국가인 게, 뭐, 이 당시에 이제 일본 차값이 비싸졌으니까 고급화 전략을 막 한다.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겠다. 렉서스 고급화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아먹는. 그래도 잘 팔렸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무역이 일본 흑자가 더 이상 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줄지도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7년에 이제 루브르에서 다시 합의를 했어요. 이제 그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물건을 수입해. 우리 물건을 수입해줘. 니네가 물건을 수출한 만큼, 우리 미국한테 수출한 만큼, 우리도 우리 물건도 수입해줘.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일본의 내수 시장도 어쨌든 활성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건 수입, 1달러를 200엔이었는데 1달러를 이제 100엔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잘 돼요. 수출은 안 됐는데 수입은 잘 돼요. 1달러짜리 물건을 100으로 살 수 있으니까 수입도 잘 되고 해외여행 가기 좋잖아요. 해외여행도 가기 좋고 하여튼 이제 부동산도 부양이 되고 해외여행도 잘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은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일본은 제조업 강국으로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잘 내고 있었어요. 내고 있는데 왜 본인들 일본에게 불리한 합의를 왜 승낙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데, 뭐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이 강대국이 또 미군이 이제 철수해버리면 어떡하냐. 제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냉전 시대 상태에서 뭐 미군이 철수해버리면은 뭐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류가 되지 않냐. 자유주의 여기 국가의 마지막 일본이 보류가 돼서 좀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두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뭐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보다는 이제 첫 번째, 명분이 없었다고 봐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G5 국가에서 일본도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는 국가였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를 외면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처럼 수출만 하는 국가들, 본인 국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수출만을 하려고 자국 화폐를 가치를 낮게 만들어서 수출만 하려고 공급만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면 결국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강대국이 수요를 충족을 시켜줘야 이 공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 수요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는데, 공급만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공급만 하다 보면 대공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외면할 명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합의에 승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의 이후로 일본은 이제 몰락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합의 이후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본은 내수 부양을 하게 돼요. 수입은 잘 되겠죠. 엔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수출은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수입은 경쟁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수입하기가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고 싼 값에 여행 갈 수 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의 자산 버블도 이제 된 거예요. 자산 버블. 당연히 물가가 상승되고 뭐 자산 버블이 일어났죠. 근데 이상하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저유가, 여러분 삼저항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유가. 유가가 낮았단 말이에요. 유가가 기름값이 낮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내수를 부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기미가 있자 일본에서 금리 인상,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표명을 하자마자 이제 87년에 블랙 먼데이 하루 만에 22%가 떨어져 버렸어요. 저기 다우지수가 22%가 떨어진 거예요. 미국 다우지수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본에다가 어느 정도 수출을 하면서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이제 키워서 수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해 버린다고 하니까 아직 인상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 만에. 블랙 먼데이가
오게 된 거죠. 일본은 계속해서 내수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수입 물가도 계속 저렴해진 거예요. 자산버블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잘못했다가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뭐 무서움 때문에 일본조차도 함부로 금리 인상을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죠. 어쩔 수 없다. 단행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90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죠. 80년도부터. 90년까지 계속 이게 꼭지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죠. 근데 90년에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뭐. 너무 심하다. 2.5%, 1년 만에 금리가 2.5%에서 6%까지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리꽂죠. 그 다음부터 30년간, 2020년까지 아직 2020년이 된 이후에도 정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니케이 지수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다가 20년이 돼도 회복을 못했어. 30년이 돼도 회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결론이에요. 버블이 발생하고 터지는 것은 양적각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떤 시장에서는 공급이 과잉되겠고 공급이 과잉되면 당연히 어느 순간 버블이 되고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면 어느 순간 버블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게 되면 버블이 터지는 거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블 시그널은 아무도 알지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경로에서 어떤 트리거, 다른 트리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트리거에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양적 완화를 했던, 미국에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했던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이변이 없었으면 미국은 양적 완화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로에서 올 겁니다. 버블의 꼭지점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경로에서 올 거라고 봐요. 그냥 폭락론. 그래서 이게 버블이 언제 온다라고 이제 언제 온다라고 폭락론 이렇게 맹신하다가 부자 되지 못해요. 어쨌든 간에 물이 들어오면 노를 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야 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락론 맹신하다가는 부자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 쪽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집은 달러로 뭐 집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여기 원화로 사야 되는 한국 자산은 원화로 갖고 있지만 나머지 대체적인 자산, 그와 반대되는 성향의 달러는 가장 안전해서 항상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자산시장에서 생존합시다. 총알 없는 전쟁터예요. 자산시장. 플라자 합의 자체가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또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 뇌피셜을 좀 담긴 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일맥은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